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6일자입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다소 양이 많을 것 같지만은 빠르게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석유 패권 결과 원인 결과 어저께 이 베네수엘라 사건을 다루면서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충분 조건으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다면 그러면은 쿠바, 콜롬비아 등 공략을 하게 될 것이고 서방구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이다. 이 원인 가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뭐가 나중에 나타날 거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란 해체 분할, 한국과 일본은 서방구 편입의 공고화가 될 것이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약에서 나온 용어들이 이 서방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구 하면은 미국과 유럽을 얘기를 하는데 서방구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북아시아가 한중일이 핵심인데 동방구는 그러면은 뭐냐? 그런데 지금 한국, 일본은 G7부터 얘기해가지고 일본부터 어, 본인들은 머리가 검은 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죠, 일본이. 그런 거보다는 태평양을 건너서 서방구가 일본과 한국까지는 서방구가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아니면은 요것이 미국의 세계 석유 패권 장악이라는 것이 요 밑에다가 한다 그러면 비커우즈로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향후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를 원인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불량 AI를 죽이는 방법 대 불량 국가를 죽이는 방법. 어저께 VOC컴이라는 데서 상당히 AI에 대해서 어려운 논문을 소개를 했는데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AI가 나쁜 놈이라면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옵션 1, 2, 3이 있는데 좋은 옵션은 없다. 옵션 1이 AI를 사용해서 AI를 처치한다. 그러니까 악당을 죽이기 위해서 악당을 채용한다. 적과의 동침, 코드를 절단한다.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EMP라는 핵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무력화시킨다. 이런 거 있는데 좋은 옵션은 아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나쁜 선택지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이 얼마나 나쁜지 안다면 AI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SF 영화 미래, AI 뭐 이런 영화도 좀 봤지만은 어, 그 AI 자체가 이 동서 네트워크를 스스로 접속을 해가지고 그런 영화가 미리 예견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AI의 무서움 이것을 어저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뭐 범위를 전 세계적인 것보다도 국가라는 개념으로 AI를 국가라는 개념으로 비교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의적인 국가가 존재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은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발생할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옵션 1은 첨단 무기로 불량 국가를 처치한다. 어, 요게 베네수엘라 정도 가지고는 아니 그 규모는 아니고요. 모든 에너지 물류 절단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핵 전쟁이다. 옵션 2가 미국이 하는 최근의 행보가 최종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석유 에너지 절단 과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국가로 적용했을 때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미국이 석유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비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불량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저께 이어 제 전기 누전에 대한 하고 연관해서 또 왕년에 저도 그 품질 경영을 해본 입장에서 또 하나 이 컬럼 같이 한번 써봤습니다. 수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업에서 품질을 하면서 OS를 모르면 기본이 아니다. 청소, 청결, 정리, 정돈 그리고 습관화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고 중 악성 재고는 폐기 처분하고 매각해야 한다. 매각도 할 수 없으면 그냥 버려야 한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누전을 찾는데 정리정돈이 필요했다. 전기에 일천함으로 결국 찾은 것은 동네 전업사에 출장비를 주고 해결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저항 측정기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다른 장소는 몰라도 내 서재로 쓰는 방은 컴퓨터가 있다. 전원 코드가 보이지 않게 책상을 벽면에 붙여 두고 있었다. 이래저래 책상 밑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책상 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다 버렸다. 내가 벽면 쪽에 앉은 것으로 책상 위치를 방 중앙에 배치했다. 그래서 배경 화면이 제가 바뀌었습니다. 부엌 주방 역시 냉장고 전원 코드가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다. 무슨 바람인지 마누리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버린 것 없이 재정리만 했을 뿐이고 산만하기는 마찬가지다. 살림하면 저장 강박증이 생기는 것이 여성인지는 모르겠다. 어, 어쨌든 언젠가는 쓸 거야라고 저장된 식품류와 물건들을 버려야 하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한다. 마누라를 버릴 수는 없고 이런 거를 지나가는 식으로 그 동창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야, 이 자식 행복한 소리를 하고 있어. 행복에 깨워서 네가 지금 그냥 붙어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사람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핀잔을 듣습니다. 그래도 저는 할 말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버립시다라고, 버리자고. 중국도 대만에 대해 참수작전을 생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속, 미국이 했다면 우리도. 사또 따로 제이캐스트 뉴스 비즈니스 메디어 와치입니다. 와치. 그래도 가닥가나를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자꾸 읽어보게 되네요. 중국의 석국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리모트 출연한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상성연구원 미네무라 켄지 씨는 나라의 지도자를 구속 살해하는 것을 참수 작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작전은 꽤 어렵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때 하려다 실패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미국의 정보 능력, 군의 특수 능력의 높이를 보여주었다라고 해설했다. 이 작전의 이면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본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자국의 원유의 85%를 중국에 수출하는 등 중국의 소국화가 진행되고 있던 형상도 소개했다. 그 달러를 중국한테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위안화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외국에선 쓸 수 없으니까 그 위안화로 다시 중국의 물건을 산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도저히 비판할 수 없는 다카이치 코멘트의 미묘한 밸런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중남미 진출에 대한 견제 외에도 베네수엘라에 잠들어 있는 석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미국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게 근본 목적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 목적이다. 미국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진짜 목적은 미국처럼 석유로 비유할 수 있는 TSMC 반도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일까? 대만에 친중 정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복속시키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경우가 좀 다르다. 불량 국가를 죽이는 법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의 힘에 의한 협상 변경 반대해온 일본, 미국 마두로 추출로 난감, 미 베네수 공격, 조문이 경향신문에서 1월 5일입니다. 여당 안보조사회장이 중로 비판 논거와 모순된다. 국민민주당 대표도 전후 80년 규범 무너져. 일본 야당들의 공격적인 발언이네요. 비판적인. 다카이치 총리는 말 아끼며 원칙론 입장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해 일본 자민당 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력 행사에 반대해온 일본에서 핵심 우방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명분을 갈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갉아먹고죠. 갈아먹고가 아니고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 여론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생각에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한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했다. 이것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찬성하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존중한다고 가기 전에 벌써 딸랑거렸죠. 즉 힘이 있는 자가 하면 되고 힘없는 자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일본은 대차게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이 다카이치 총리가 어, 인기가 많은 거죠. 긍정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두로 축출 지켜본 김정은 이래서 핵무기 있어야 돼. 이가영 조선일보 1월 5일입니다. 내용보다도 사진만 했습니다. 3인이 두 발을 쐈대는데 하나 올라갈 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 쏜 다음에 돌아가는 장면을 했는데 북한 날씨가 좀 추운 모양입니다. 두꺼운 그 군인들은 무제 입었고 김정은이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우리나라 같으면 파카 같은 거 입은 것 같네요. 통신은 김정은이 거론한 국제적 사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압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요게 이제 날아가는 거를 그게 일본 동쪽 동쪽으로 쐈다는 거죠. 일본 이존인가 거기 그 앞에 떨어지게 미국 일본 영역에는 안 떨어지게 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앨런 FED 재정 적자 줄이는 수단 아냐?
대통령의회가 국가부채 줄여야 2026 미국 경제학회 박신영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1월 5일입니다. 4일 현지 시간 미 필라델피아 미국 경제학회에서 발언. 통화정책이 미 국채이자 부담 줄이는 데 사용될 우려. 이 같은 현상 두고 재정 지배라고 지칭. 재정 적자는 정부와 의회가 해결할 문제로 선그어. 정부가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 인하 압박할 경우 FED가 불필요한 통화 완화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ED의 금리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는 가운데 전 FED 의장으로서 FED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재정 지배 받아선 안 돼. 국채 상환 비용 낮추려 금리 인하 요구. 초당적 협력 필요. 옐런 의장은 대규모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해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뉴트 킹리치 하원 의장이 예산 균형에 합의했던 사례를 들었다. 당시 두 사람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2002년까지 균형 예산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1998년, 2001년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 흑자를 달성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하락했다. 이 옐런 이 언니가 저보다는 연세가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키도 좀 작은데 제가 그 한 몇 년 전부터 옐런 언니 그 재무장관 할 때부터 중국에 들려서 그 뭐 미국 그 이 재무장관이지만은 그 시진핑한테 가서 한 얘기도 FED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시진핑 동생 그거 과잉 생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덤핑하지 마세요. 그거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적절히 수요해서 재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시면은 아니 됩니다. 이렇게 훈수를 뒀던 게 앨런 언니죠. 아주 그 적절한 지적을 직접 중국에 가서 얘기했는데 좀 중국이 그 좀 안정화가 되려면은 구조조정 중국도 해야죠.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가족 7명의 아이들 그리고 많은 애완동물 등 빈 학교가 공유주택으로 변하는 방법. 프리실라 블라썸 프리랜서가 야후 라이프에서 12월 31일 날 했던 거를 인용을 해 왔습니다. 어, 그 폐교가 된 학교를 세 가족이 인수를 해서 공동주택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 하지만 여러 가족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합병할 수 있을까요? 대나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고 말합니다.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공개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 큰 일로 쌓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여전히 각자의 공간과 규칙과 리듬으로 가족 단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공유주택에 살더라도 각자의 개인 사생활은 보호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들은 교실, 사무실 및 기타 공간을 침실, 욕실 및 추가 개인 공간이 있는 세 개의 개별 개인 생활 단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주택이라 그래도 그 안에 세 개의 주택이 있는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건축 허가는 한 주소로 나오게 되겠죠. 다음 단계. 현재 집은 입주 준비가 완료됐지만 가족들은 합법적으로 풀타임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종 서류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주소로 세 가족이 그 등록이 될 수 있느냐? 미국에서도 사유재산 제도인데 요거이 그 법적으로는
분할 등기하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그럴 거예요. 분할 등기하라고. 뭐 그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는 싫어합니다. 공유라는 말이 참 좋을 것 같지만 탤런트 공유 있죠. 그게 공유가 그러잖아요. 공유가 자기를 공유하지 말라고. 음, 공유라는 건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중국의 연휴 인기 여행지 1위는 한국, 일본은 톱 10에 들지도 못하고 도항자숙의 역량 현저하게. 일본 TBS 뉴스입니다. 1월 5일. 중국 언론은 연초 여행지의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일본은 톱 10에 들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한 도항자재 호소의 역량이 현저하게 나타난 형태입니다. 중국 경제 매체들은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연휴 여행지로 가장 인기 있었던 곳은 한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일본은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한국 서울행 항공권 판매 수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3.3배 늘었고 특히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항공편 수도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6.5% 늘어난 반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항공편 수는 40.5% 줄었다고 합니다. 가오시 총리의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국회 답변에 중국 정부는 반발을 계속하고 있어 올해 들어서도 일본으로 도항을 당분간 삼가토록 재차 주의 환기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인천국제공항 4일 여객수 24만 명 사상 최다. 연합뉴스 일본판입니다. 1월 5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와 한국인 여행객 증가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인천공항은 얼굴 인증으로 출국 수속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패스를 자동화 기기와 출국 심사장 확대 등으로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주요 시설과 운영 시스템 점검에 대해 공항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 얼굴 인증 그 스마트 패스 이것이 중국 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도 없네요. 불장에도 중소형주 소외. 김정석 매일경제 1월 5일입니다. 증권사 리서치 규모 축소에 코스닥 62%한 건도 없어. 정보 공백에 깜깜이 투자 중소형 외면 악순환으로 증권사 리포트 미발간 등록 현황인데 61.9% 코스닥 1131개 회사는 보고서가 없다는 얘기네요. 코스피에도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은 동리서치 및 한국 IR협회 리포트 발간에서 코스피는 코스닥에도 그 빠진 기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스몰캡, 중소형주 커버리지를 추수한 결과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증권사 리포트가 없는 상장사가 늘어났다. 이 같은 정보 공백은 기관, 외국인은 물론 개인 자금까지 내실 있는 소형주를 외면하게 만든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주식형 본드 대신 개인 직접 투자가 확산되면서 기관 영업 비중이 큰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몸집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형 상장사 자체의 정보 제공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공개 IPO를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이상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기업 규모와 경영 환경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제가 그 스루프 회계로 기업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대로 중소형 상장사만이 아니고 지금 대형 상장사들도
그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에 그 좀 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또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개별 연결 재무가 있다면은 그 주속 내용은 혼선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액 같은 거는 연결로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개별과 그 연결을 구분해 가지고 주석을 달아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일들을 하려면은 중소기업에 인력이 필요할 텐데 어, 인재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또 그런데 들어갈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보수 문제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스카이어 홀딩스는 스루풋 손익 분석과 현금 흐름 분석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투자자의 의뢰로 유상 분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저비용 분석기로 서비스 하겠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비싸게 하면은 알고리즘 노하우도 알려드리고요. 그냥 분석 정보만 달라고 그러면은 저렴하게 뭔 경제 매체의 그 주식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무료로 많이 그 한번 제공을 해 줬었는데 아니 공짜가 어딨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자기가 그만큼 나를 띄워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했다가 한 두 번 하고서 나 피곤해서 그만할게요. 너무 요구하는 건 많고 그 공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 매체들이 다들 지들이 정보 입수하는 건 공짜로 얻으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한중 벽난도 정신으로 세기회 함께 열어야 한재준 뉴스 1에서 1월 5일입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외교 갈등 시기에도 벽난도 교육 중단 안 돼. 고려지의 서비스 콘텐츠 서사 담아 새 가치 한중 협력 배띄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중 경제인과 만나 고려와 송나라의 교육 중심지인 벽난도를 언급하며 벽난도의 물길이 대륙과 해양을 하나로 연결했던 것처럼 오늘의 한중 협력도 산업 혁신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잇고 강점을 잇고 각자의 시장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가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 혁신 협력 활발한 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답니다. 시진핑 40년지기 중국 경제 1인자 허리퐁 참석 경제교역 질적 향상 해야 이렇게 언급을 했대네요. 허 부총리는 국제 정세는 복잡해지고 중한 양국은 세계의 중요한 나라로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 교역 관계를 유지해야 각 측의 이해와 상호 호혜 상신을 용인할 수 있다며 경제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쌍방은 인공지능, 제약, 녹색산업 등 신부분 협력을 형성하고 경제교육의 질적 향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 보도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제대로 얘기했는데 허리팽이 얘기할 때는 중한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자기네들 얘기부터 했겠죠. 이것을 국내에서 보도할 때는 한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언론 매체들이 이 사대주의 친중 언론 매체라는 것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자존심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생각 없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일 관계도 우리나라가 얘기할 때는 한일 관계고 일본 측에서 얘기할 때는 일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상호 호혜지 이거를 중한이라고 보도하는 이런 뉴스 기자들의 그 어떤 그 주권 정신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라고
어,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한번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그런데 병난도라는 건 제가 참 역사도 관심이 있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이버 검색에서. 그러니까 송나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 몽골 침입에 있어서 남송 북송이 쪼개지죠. 어, 그러니까 그 양자강 이하 쪽은 남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이제 몽골한테 북송은 몽골한테 맡기는데 송나라 때도 양자간 이하에 사는 사람들하고 양자간 이북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종족이 중국에서도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성 쪽이 고려 때는 개성이 그 국가 수도였으니까 여기에서 일본도 가고 산동반도 그다음에 바레만 쪽으로 가고 이 지금도 바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 신라 때 발해가 얼마나 이 교육이 잘 됐던 데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길로 대식국, 아라비아, 교지국, 베트남, 섬나곡국, 태국까지도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병난도로 본 매력 고려 해가지고 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박종기 국민대 고려사 전공 교수래네요. 고려시대 고대 항로 어, 강화도의 좁은 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녔다고 그러네요. 영종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병난도까지 개성 쪽에 있는 거 거기서 이제 배로 다 나와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했던 거를 잘 나와 있네요. 어, 저는 솔직히 이 병난도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대통령 한중관계 복원원년 시진핑 역사의 올바른 편서야 베이징 박상기 조선일보 1월 5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을 왼쪽에 가져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며 수천 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주성님과 님자를 붙이네요. 함께 한중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왔을 땐 트럼프님이라고 얘기했나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을 인용하면은 세계 변혁이 가속화되고 국제 정세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는 한중이라고 우리가 돌려 표현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중은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하고 호의 상생의 취지를 견지하면서 중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절실하게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자연과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투여해야 한다. 이렇게 이 시진핑 응아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여기에 응당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외교 표현에서는 뭔 표현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올바른 거고 남이 생각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도 따라오니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공산주의 항일운동의 관계는 북한이지 남한은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항일운동을 했지 이 보수 세력들은 임시정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그때는 아주 유행이었으니까 대부분 그런 쪽이었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국권이 피탈되었던 일제 식민 시대 때 싸운 거는 맞지만은 장개석이가 돈을 밀어줬다는 것도 있고 김구 선생이 해방 후에 들어올 때도 돈을 뭐 20만 원인가 줬는데 미국이 돈은 못 가져 들어온다. 왜 정치활동 못하게 이렇게 막았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한데 이런 한중 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싹 빼먹고 있는 게 뭐냐? 중공군 참전한 6.25 한국전쟁 잊지 말고 옛날에 그렇게 6.25 전쟁도 그때 우리가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는데 죽였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할 용기 있는 지도자는 없느냐. 음, 수천 년 우호적인 관계 좋아하고 자빠졌네. 물론 북방계 그 중국 그 저기 나라가 몽골은 그 중국이 아니죠. 그리고 청나라도 중국이 아니죠. 그 한중 관계 그 수천 년 있다는 것은 지금 송나라, 당나라도 그 사실은 그 중화족이 아니라고 그러죠. 신장 위구르족이라고 그러고 신라하고 친했던 거니까 별로 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교육은 했고 2조 500년 그 명나라 때그 굳어진 게 좀 더 심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한 정상회담 관계 강화 확인, 한반도 평화 가능한 방안 모색. 어, 지- 일본 지지통신 입장에서는 중국을 먼저 쓰는 것은 객관적으로 맞을지는 몰라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5일 베이징에서 만났다. 양국 관계 강화를 확인하고 경제협력 확대 및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중국 측은 이 문제와 역사인식에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리고 이미 가기 전에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갔죠. 그는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한중 양국은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주권 회복을 위해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우호를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전면적인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하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싸운 2차 대전의 성과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염두에 두고 중하는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국 요격 미사일 배치 문제 등으로 사드 오랫동안 경색됐던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의하면 회담 후에 양국의 협력 문서의 존식이 행해졌다.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대화를 위한 한중 공조의 진전 여부도 초점이었다. 다만 김정은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은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과 온도차가 있다. 한편 CC는 한국과 공통의 항일의 역사를 마중물로 한일 관계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일 전쟁은 주로 국민당이 했지 공산당이 했나? 왜 6.25 중공군 참전은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한번 중국이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역사 공동 뭐 역사 인식. 그러면 당신네들도 우리를 수천 년 우호적인 관계, 아니 최근 세사는 니들이 쳐들어와서 한반도를 우리가 통일을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지도자는 없느냐, 이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귀가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어저께 또 잠이 없는 늙은이가 돼서 그것도 경험 분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귀가라는 말 정치인들한테 좀 해보고 싶어서, 인생 상반기,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죠. 학교 가기 전 집에서 살고 학업 시기는 학교 갔다가 귀가들을 해서 공부를 했죠. 인생 중반기에 돈 벌러 직장 출근하고 귀가, 휴식을 했고 재택도 최근에는 재택동벌이 과거에서 귀가라는 말이 거의 없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 하반기 할 일 없어 집에서 할 수 없이 살고 있죠. 귀가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좀 없어진 것 같고 외출거리를 기다립니다. 비경연 분야가 정치인데, 정치 초년기는 요즘 얘기 나오는 돈으로 공천받기들, 요거 공천장사, 이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정당을 움직이는데 뭔 돈으로 할 거냐 이게요. 그러면은 그 공천헌금 받아야죠. 그거, 그러니까 돈으로 정치한다. 또는 비서관으로 인정받기, 비서관 출신 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 중에 성북구청장 했던 그 친구, 한참 어린데 국회의원까지, 구청장까지 하고, 국회의원 비서관 하다가 구청장하고, 구청장 한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가는 정식 코스를 밟는 민주당 소속이죠. 정치 성숙기, 정치연금 잘 받기, 불법 안 걸리게, 재택근거 운영하기, 정치 노령기, 정치산에서 귀가가 아니고 승천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알아야 할 사안, 미란다 자야레남 타임즈입니다. 트럼프는 토요일에 우리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전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장기적인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요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선거 일정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듯 했습니다. 관리들은 쿠바 요소들을 추방하는 등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석유 봉쇄를 활용하여 베네수엘라 정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 한 미국 관리는 CNN에 루비오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참모장, 피트 헤게서 전쟁부 장관과 함께 임시정부를 위한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두로의 퇴진은 이미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들 사이에서 권력 쟁탈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 에드문도 고른잘레스 우르티아는 일요일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자신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거에서 거의 이겼는데 불법 선거로 자기가 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에마뉴엘 마르콩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외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곤잘레스를 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네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추출한 후 트럼프는 또 다른 외교 정책 프로젝트에 전념합니다. 오늘 그 맨 앞에 얘기했던 거, 그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얻은 정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암마 마드하니라고 AP입니다. 베네수엘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말을 찾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위험합니다. 백악관은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로 인한 권력 공백과
막대한 석유 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년간의 초인플레이션, 식량 및 의약품 부족, 두뇌 유출을 견뎌온 국가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복잡성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땅에서 나오는 돈은 매우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전쟁에서 막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을 두 번이나 사용하여 미국의 적들을 상대로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5년 6월에는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공군의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트럼프 2.0의 새로운 정상에 적응하려는 전 세계 수도들 캐피탈즈의 새로운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캐피탈이라는 게 자본도 있지만 수도라는 개념도 있는 모양이네요. 쿠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작전 중 쿠바 장교 32명 사망. 안드레아 로드리게스가 AP에서 1월 5일 날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주말 동안 베네수엘라에 대한 쿠바인들의 그 지적하며 마두로의 내부 보안 기구 등에 쿠바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마두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쿠바도 공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